재벌가 여성 대표가 회식 중에 한 남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말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화장실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시끌벅적하던 회식 자리의 음악 소리는 아득한 소음으로 변했다. 그녀는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비싸고 낯설고 위험한 향수 냄새가 났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내 상사이자 우리 회사 대표인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나를 배신할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해고를 당할지, 경력이 끝장날지, 아니면 인생이 영원히 바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한 명의 인간이기를 멈추고 그저 생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바로 그 시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혹은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월 전 나는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왔다. 평범한 하루였다. 1. 서울의 지긋지긋한 교통체증, 그리고 피로. 문을 열자 정적이 흘렀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거실로 들어섰다. 가구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보던 소파, 그녀의 물건이 담겨있던 서랍장, 그녀가 석 달이나 고민해서 골랐던 그림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서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어디야?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수진의 글씨체였다. 민준 씨, 미안해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네요. 행운을 빌어요. 쪽지 옆에는 내가 3개월 전에 선물했던 반지가 놓여 있었다. 약혼, 계획, 미래. 그 모든 것이 이제 쓰레기처럼 식탁 위에 뒹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쪽지를 보고 또 봤다. 능력 있는 사람. 그렇다면 나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의 대리였다. 월급도 괜찮았다. 수억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우리는 결혼, 주택담보대출, 아이들을 계획했다. 나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에 들어갔다. 잔액 20만 원의 수지는 떠나기 전에 나머지 돈을 전부 인출해갔다. 우리의 공동 계좌였다. 그녀는 접근 권한이 있었고 그것을 이용했다. 월급날까지는 2주가 남았는데 20만 원뿐이었다.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월세는 70만 원이었다. 턱없이 부족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월세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비웃었다. 미뤄달라고? 박 선생, 벌써 3달째 밀리는 거 알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돈을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2주 뒤에 월급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2주 동안은 내가 손해보라는 소리네. 안 돼요. 이번 주말까지 돈 내든지 아니면 방 빼요.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부엌에 앉아 반지와 쪽지, 그리고 텅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웃어 보이고 잘 지냈어요. 라는 질문에 네, 그럼요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쳐다봤다. 눈앞에서 숫자들은 춤을 췄고 집중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돈, 집, 그리고 수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김태우 부장님이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박 대리, 정신 어디다 팔고 있어? 보고서 아직이야? 마감이 어제였잖아. 나는 화들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 클라이언트가 기다리다 못 받고 화가 많이 났어. 나도 실망스럽고. 정신 차려. 부장님은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나는 스크린을 보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머리는 돌아가지 않았고 오직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가장 싼 컵라면을 샀다. 한 개에 1,000원 남짓. 일주일치 저녁 식사였다.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벽을 바라보았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생각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좋았다. 수지는 나를 사랑했고 일도 순조로웠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혼자였고 돈도 없었으며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서 머릿속으로 돈을 세었다. 방법, 해결책. 친구들에게 빌리기에는 다들 사정이 넉넉지 않았다. 대출은 이미 2건이나 있어 추가는 불가능했다. 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다.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직 직장, 월급뿐이었다. 2주를 버텨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회사에서 또 실수를 저질렀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제 시간에 마치지 못했다. 부장님이 회의실로 나를 불렀다. 박 대리,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네는 항상 믿음직했는데 최근 몇 주간은 실수투성이야.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회사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해고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금방 만회하겠습니다. 부장님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길 바라지. 안 그러면 자네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야 할 테니까. 그는 회의실을 나갔다. 나는 홀로 남았다. 물에 빠져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구명 튜브를 던져주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고 돈은 바닥났다. 집주인은 매일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다음 달에는 월세를 2배로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하루에 2끼 컵라면만 먹었다. 아침은 굶었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회사까지 5km를 걸어 다녔다. 살은 빠지고 잠은 부족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다. 동료들이 눈치채고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갔다. 업무는 계속해서 엉망이었다. 마감일을 놓치고 계산에 실수가 있었고 지적을 받았다. 김 부장님은 더 이상 나를 감싸주지 않았다. 박 대리, 유감이지만 자네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여기서 자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만약 직장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도, 집도, 미래도 없이 수진이 옳았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었다. 2주 뒤에 월급을 받았다. 바로 월세를 냈다. 한 달 동안 쓸 돈이 70만 원 남았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을 내기엔 부족했다. 결국 이자가 엄청난 소액 대출을 100만 원 더 받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또 한 달을 버텼다. 컵라면, 불면증, 그리고 회사에서의 실패. 부장님이 다시 나를 불렀다. 박 대리, 더는 자네를 덮어줄 수가 없어. 윗분들이 불만이 많아. 클라이언트들도 항의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만회하겠습니다. 그러길 바라지. 이게 마지막 경고니까? 나는 회의실을 나와 책상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기력이 다했다. 바로 그때 사내 메일로 공지가 도착했다. 임직원 여러분께 새로운 대표이사로 한서연 님께서 부임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년 경력의 업계 전설이신 한서연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십니다. 나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냉혹하고 무자비하다. 이 부임 첫 달에 회사의 절반을 해고하고 구조조정과 최적화를 감행한다고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들을 가차없이 내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약했다. 최근 몇 달간의 실수는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나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첫 해고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것이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힘조차 없는데 어떻게 가치를 증명한단 말인가? 월요일, 한서연 대표는 아침 9시에 사무실에 나타났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딱딱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직원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1시간 동안 목표와 기준, 그리고 약한 자는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여러분과 친구가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미련 없이 떠나게 될 겁니다. 악감정은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침묵했다. 모두가 두려워했다. 한 대표는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살피듯 우리를 훑어보았다. 나는 회의실 맨 끝에 앉아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한참 동안 응시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부장님이 다가왔다. 박 대리, 조심해. 대표님이 벌써 직원들 실적을 검토하고 있어.
자네 실적 별로 좋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빨리 만회하겠습니다. 자네에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2주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주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길거리로 나앉지 않기 위한 시간.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2주. 하지만 힘이 없는데 어디서 힘을 끌어와야 할까? 한서연 대표의 지휘 아래 보낸 첫 주는 악몽 같았다. 그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고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요구했다. 매일 회의가 있었고 보고서와 실적, 그리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금요일에는 3명이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되었다. 그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뿐이었다.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모두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생각은 한 곳으로만 향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실적은 나빴고 실수는 명백했다. 한 대표는 그것을 분명히 봤을 것이다. 시간 문제였다. 두 번째 주 월요일, 나는 한 대표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김 부장님도 곁에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한 대표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시선도 들지 않았다. 앉아요. 박민준 씨. 나는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려 책상 밑으로 감췄다. 한 대표는 노트북을 덮고 나를 보았다. 감정 없는 차가운 회색 눈동자였다. 박민준 대리. 입사 3년 차, 최근 3개월간 실적 30% 하락. 마감일 미준수, 계산 오류, 클라이언트 항해 다수. 그녀는 사실들을 나열했다. 하나하나가 나를 때리는 채찍 같았다.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침묵했다. 목이 바싹 말랐다. 박민준 씨, 질문했습니다. 만회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냥 힘든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한 대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개인적인 문제는 내 알바 아닙니다. 내 관심사는 회사의 효율성이죠. 당신은 비효율적이에요. 내가 왜 당신을 남겨둬야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뇌가 정지한 것 같았다. 저는 여기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와 고객들을 잘 압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1달, 2달. 한 대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1달, 좋습니다. 1달 주겠습니다. 만약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나는 일어섰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1달 30일.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 하지만 힘도 없고 머릿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인데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자리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봤다. 모두 내가 대표님께 불려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 부장님이 다가왔다. 어떻게 됐어? 1달 만회하지 못하면 잘릴 겁니다. 김 부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일해. 진심으로.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닥쳐왔다. 일, 빚, 외로움, 두려움. 나는 가라앉고 있었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다. 그 후 며칠은 더욱 끔찍했다. 한 대표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일일 보고, 주간 실적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각 직원에 대한 공개 평가. 분위기는 살벌해졌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했고 실수할까봐, 눈에 띌까봐 전전긍긍했다. 나는 노력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집에서도 밤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머리는 돌아가지 않았고 피로는 쌓였으며 실수는 늘어만 갔다.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김 부장님이 나를 불렀다. 박 대리,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끝을 의미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서. 시간 없어. 한 대표가 자넬 지켜보고 있다고. 벌써 나한테 왜 그가 아직도 여기 있냐고 물었어. 내가 막아주고는 있지만 올해는 못 버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만회하겠습니다. 김 부장님은 나를 한참 동안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박 대리, 만약 무슨 일이 있다면 말해. 어쩌면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김 부장님은 믿지 않은 눈치였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세 번째 주가 끝날 무렵 5명이 더 해고되었다. 우리 부서는 반으로 줄었다. 나는 매일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지만 불리지 않았다. 왜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한 대표는 부러뜨리고 싶은 사람을 남겨뒀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내쫓는데 나는 그게 내 얘기일까 봐 두려웠다. 네 번째 주 회사 구조조정을 기념하는 의무적인 회식이 공지되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한 대표는 모두의 참석을 기대했다. 나 역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눈에 띄기 싫어서 갔다. 회식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크리스탈 잔, 촛불, 호화로운 분위기. 나는 구석에 서서 행복한 척하는 동료들과 최고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는 한 대표를 바라보았다.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불필요한 존재.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다. 알림이 떠 있었다. 잔액 부족. 월세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월세였다. 제때 이체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현재 계좌에는 30만 원이 있었고 월세는 70만 원이었다. 턱없이 부족했다.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결국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직장도, 집도, 인생도 잃기 직전이었다. 나는 견디지 못하고 홀을 빠져나와 복도로 향했다. 숨을 곳을 찾았다. 화장실을 발견하고 들어가 칸막이 안에 숨어 변기 위에 앉았다.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직 공허한 뿐이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여자 화장실인가? 아니, 남자 화장실이 맞았다. 박민준 씨, 거기 있는 거 알아요. 한 대표의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가주길 바랐다. 나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천천히 칸막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한 대표는 세면대 옆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표정은 심각했지만 화가 나 보이지는 않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바람. 여기는 바람이 없어요? 화장실이죠.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한 대표가 가까이 다가왔다. 너무 가까웠다. 그녀의 비싸고 낯설고 위험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다. 박민준 씨, 지난 3주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또 어떻게 실패하는지 전부 다요. 나는 침묵했다. 내가 뭘 봤는지 알아요? 뭘 보셨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가라앉고 있는 사람을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이죠. 나는 사람을 연구합니다. 그게 내 일이니까.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기진맥진한 거지? 멍청한 게 아니라 겁에 질린 거고요.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네, 맞습니다. 한 대표는 한 걸음 물러나 세면대에 기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요. 나는 망설였다. 그러다 결심했다. 어차피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수진에 대해, 돈에 대해, 월세에 대해, 두려움과 불면증, 컵라면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 대표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물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은 항상 있어요. 당신은 침묵하고 숨기고 조용히 죽어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한 대표가 웃었다. 이상하게도 비웃음이 아니었다. 짐, 박민준 씨,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문제에 부딪힌 한 사람일 뿐이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대표님은 약한 사람들을 해고한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해고합니다. 하지만 싸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은 해고하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 박민준 씨, 나도 바닥이 어떤 건지 알아요. 10년 전 내가 바로 그곳에 있었으니까. 3가지 일을 하고 빚에 시달리고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죠. 그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기분인지 나는 알아요. 나는 얼어붙었다.
대표님께서요? 네, 나요. 내가 성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도 지옥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게 건넸다. 내일 오전 10시 내 사무실로 와요.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죠.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그녀를 바라봤다. 미래라니. 나는 그녀가 나를 해고할 거라고 생각했다. 한 대표가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아니요, 해고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허락한다면 도와줄 겁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하다가 출구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박민준 씨, 네, 방금 있었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죠. 그녀는 나갔고 문이 닫혔다. 나는 홀로 서서 명함을 바라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회사의 절반을 잘라내는 얼음장 같은 상사, 한서연 대표가 방금 내게 도움을 제안했다. 이것은 함정일까, 시험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알 수 없었지만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다. 회식이 끝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한 대표와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보았고 해고하는 대신 도움을 제안했다. 왜? 믿기지 않았다.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았다. 어쩌면 함정일지도 모른다. 내일 찾아가면 미안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해고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나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본보기로 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녀가 정말로 돕고 싶어 하는 거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셔츠를 입었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9시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이 남았다.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시계만 쳐다봤다.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렀다. 김 부장님이 다가왔다. 박 대리, 괜찮아. 안색이 창백해 보여. 괜찮습니다. 그냥 잠을 좀 설쳐서요. 어제 보니까 일찍 가던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닙니다.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바람 쐬러 나갔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았다. 한 대표가 뭐라고 안 하던? 네, 괜찮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나는 한 대표의 명함을 손안에서 뒤집었다. 10시 5분 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다. 한 대표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노트북과 서류, 그리고 커피가 놓여 있었다. 앉아요. 박민준 씨. 나는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다. 한 대표는 노트북을 덮고 나를 보았다. 오늘은 좀 잤어요. 별로요. 이해해요. 나도 못 잤어요. 우리 대화에 대해 생각하느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박민준 씨,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내 이야기를 먼저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나는 말단 매니저였어요. 월급은 쥐꼬리만 했죠. 반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마가린 바른 식빵을 먹고 3가지 일을 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잤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어요. 과로였죠? 의사가 말하더군요. 한 달만 더 이렇게 살면 죽을 겁니다. 나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한 싸움일까? 한 대표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시 내 상사였죠.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잠재력이 보여요.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도움, 멘토링. 동의한다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동의했고 인생은 정말로 바뀌었어요. 5년 만에 임원이 되었고 10년 만에 이 자리에 왔죠.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기회를 줄 차례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한 대표는 서류철을 열어 문서를 꺼냈다. 직원 역량 강화 시범 프로그램. 내가 한 달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목표는 분투하는 직원들을 돕는 거죠. 게으름뱅이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하지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요. 그녀는 문서를 내밀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랬다. 6개월간 월급 2배 지급, 개인 멘토링, 개인 문제 해결 지원, 심리상담, 유연 근무제.
나는 문서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월급 2배요? 네, 월 250만 원 대신 500만 원 빚 갚고 월세 내고 식비로 쓰기에 충분할까요? 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한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멘토링은 내가 직접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업무, 문제, 진척 상황을 논의할 거예요. 심리상담은 원하면 받을 수 있고 유연 근무제도 필요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목이 메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한 대표가 미소 지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나를 도와준 사람이 단 한 명 있었고 나는 그 도움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일어섰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밀이에요. 동료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둘째,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이 기회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6개월 후에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한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 그럼 환영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바로 지금 내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세요.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 한 대표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첫 월급은 일주일 후에 들어갈 거예요. 800만 원으로. 빚 갚을 수 있겠어요? 네, 월세랑 대출까지 전부요. 괜찮을 겁니다. 좋아요. 다음 미팅은 일주일 후입니다. 업무 보고서를 가져오세요. 진척 상황을 논의하죠. 나는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가서 일해요? 나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믿을 수가 없었다. 불과 10분 만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자리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쳐다봤다. 어떻게 됐어? 김 부장님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업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고는 아니고요. 아니라니. 네. 김 부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난 내가 다음 차례일 줄 알았는데.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다음 차례는 아닙니다. 첫 주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다. 한 대표가 준 기회를 망칠 수 없었다. 금요일에 월급이 들어왔다. 500만 원 은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바로 월세를 내고 두건이 대출을 갚았다. 그리고 컵라면이 아닌 제대로 된 음식을 샀다. 고기, 채소, 과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다. 불안감이나 악몽 없이 10시간을 잤다. 상쾌하게 일어났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주 한 대표와의 미팅. 보고서를 가져갔다. 그녀는 꼼꼼히 검토했다. 좋아요. 실적이 오르고 있고 실수도 줄었네요. 마감일도 잘 지키고 차이가 느껴져요. 내 생존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니 머리가 돌아갑니다. 한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예요. 가난은 몸뿐만 아니라 뇌도 죽여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그녀는 보고서를 덮었다. 계속 이렇게 해요. 다음 미팅은 일주일 후입니다. 내가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멈춰 세웠다. 박민준 씨,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의미이신지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3명 더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해줬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대표가 미소 지었다. 잘 됐네요. 금요일에 모임이 있을 테니 참석하세요. 금요일에 회의실에 가보니 3사람이 이미 와 있었다. 30대 여성,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그리고 40대 남성이었다. 모두 한 달 전에 나처럼 지치고 긴장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한 대표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모두 와주셔서 기쁩니다. 이것은 지원 그룹의 첫 모임입니다. 목표는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돕고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를 둘러보았다. 박민준 씨는 2주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나는 빚을 갚게 해준 돈에 대해, 다시 찾은 잠에 대해, 그리고 나아지기 시작한 업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주에 깊게 들었다. 여성분이 물었다. 정말 도움이 되나요? 속임수는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효과가 있어요. 청년이 말했다. 저는 빚이 2천만 원이나 돼요. 월급 2배로는 다 못 갚을 텐데요. 한 대표가 끼어들었다. 6개월 동안 차근차근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빚을 재조정하는 걸 도와줄게요. 은행과 협상하죠. 제 위치라면 가능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성은 침묵했다. 한 대표가 그를 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믿기가 두렵네요. 이미 많이 되어서요. 한 대표가 그에게 다가갔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위험이에요.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그렇죠. 남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죠. 모임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우리는 문제와 두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임이 끝났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나를 이해하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삶은 안정되었고 빚은 거의 다 갚았다. 업무 성과는 부서 최고였다. 김 부장님이 알아차렸다. 박 대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 달 전에는 바닥을 치더니 지금은 에이스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푹 쉬고 잘 잤더니 머리가 잘 돌아가네요. 김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야. 사람이 변했어. 더 자신감 있고 차분해졌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 대표 덕분이었고 그녀가 준 기회와 도움 덕분이었다. 그녀와의 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일, 계획,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멘토이자 스승이었다. 점차 나는 그녀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똑똑하고 강했지만 여린 구석도 있었다. 자신의 과거와 투쟁,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미래에 성공한 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다. 느껴서는 안 될 감정. 육체적인 끌림이 아닌 감정적인 끌림이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었으며 비난하지 않았다. 위험했다. 그녀는 상사고 나는 부하였다. 우리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정기 미팅에서 한 대표가 말했다. 박민준 씨,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실적이 훌륭해요. 김 부장님도 클라이언트들도 만족하고요. 당신은 해냈어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한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감사해요. 나는 도구를 줬을 뿐이고 당신이 그것을 잘 활용한 거죠.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알아요. 당신처럼 도움을 받고도 남용하지 않고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나는 침묵했다. 한 대표가 돌아섰다. 제안할 게 있어요. 한 달 뒤면 이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나는 계속하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멘토링으로요. 당신이 더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요. 동의하나요? 물론입니다. 기꺼이요. 한 대표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계속하죠.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박민준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지금 행복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습니다. 전보다는 훨씬 낫지만 행복한지는 확신이 없네요. 왜요? 여전히 혼자니까요. 수진 씨는 떠났고 친구도 가족도 없어요. 오직 일뿐이죠. 한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나도 똑같아요. 일, 성공. 돈은 있지만 외로워요. 그녀는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가끔 생각해요. 이 모든 게 다 뭘까? 나눌 사람이 없다면 이 모든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상사와 한 사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매일요. 우리는 가까이,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한 대표가 한 걸음 물러섰다.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프로답지 못했네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보죠. 나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생겨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빚은 모두 갚았고 월세는 반년치를 미리 냈다. 많지는 않지만 저축도 생겼다. 일은 아주 잘 풀렸다. 김 부장님은 승진을 제안했다. 과장, 월급도 올랐다. 나는 수락했다. 동료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 대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은 몰랐다. 지원 그룹도 변했다. 4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 빚을 갚고 삶을 안정시켰으며 서로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인생, 계획,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지영 씨는 아들을 혼자 키우는 회계사였는데 신경쇠약 직전이었지만 지금은 차분하고 웃음이 많아졌다. 강지훈 씨는 젊은 프로그래머로 학자금 대출에 짓눌려 살았지만 지금은 절반을 갚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최경호 씨는 이혼, 양육비, 대출 문제로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며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한 대표에게 빚을 졌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우리를 구해주고 기회를 주었다. 그녀와의 미팅은 달라졌다. 일뿐만 아니라 인생, 감정,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사와 한 사람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우리 사이에 단순한 직업적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눈빛과 대화 속의 침묵, 그리고 가까이 서 있는 거리로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두려웠다. 그녀는 상사고 나는 부하였다. 그것은 금지된 위험하고 옳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감정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4개월이 지났다. 회사에서 가평의 한 리조트로 워크숍을 떠났다. 2박 3일 동안 팀 빌딩, 교육, 휴식이 포함된 의무 참석 행사였다. 나는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 방에 짐을 풀고 로비로 내려갔다. 동료들은 무리지어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다. 나는 한쪽에 서 있었다. 그들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혼자 너무 많은 것을 겪어왔다. 한 대표는 나중에 나타났다. 청바지에 스웨터,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더 젊고 편안해 보였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답례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한 대표는 회사의 계획, 목표,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맨 뒷줄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습이 경이로웠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비공식적인 교류 시간이 이어졌다. 바, 음악, 술. 나는 위스키를 한 잔 들고 구석 소파에 앉았다. 한 대표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하나 봐요? 별로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의 일부니까. 우리는 조용히 앉아 술을 마시며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물론입니다. 여기는 말고 테라스로 가죠.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테라스는 텅 비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머리 위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한 대표는 난간으로 다가가 먼 곳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말씀하세요. 그녀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는 척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감정을 말씀이십니까? 한 대표가 한 걸음 다가왔다. 느껴서는 안 될 감정. 당신에게 끌려요. 부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목이 바싹 말랐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은 제 상사니까요. 한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상사이기 이전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아닌 척하는데 지쳤어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민준 씨,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매일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줬으면 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이건 위험해요. 누가 알게 되면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이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거예요.
하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이 감정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한 대표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녀가 나를 안았고 나도 그녀를 마주 안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다. 그녀의 온기, 가까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옳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산의 규정상 위험하고 금지되고 잘못된 일이었지만 솔직하고 진실했다. 우리는 따로따로 로비로 돌아왔다. 그녀가 먼저, 내가 10분 뒤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남은 저녁 시간 동안 우리는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를 쳐다보지 않으며 각자의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변해 있었다. 다음 날은 교육과 팀별 활동이 있었다. 나는 집중하려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다. 온통 한 대표와 그녀가 했던 말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저녁에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방 215호, 밤 10시에 나는 갈게요라고 답장했다. 밤 10시, 나는 2층으로 올라가 215호 문을 두드렸다. 한 대표가 문을 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풀어내린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아름다웠다. 상사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다른 모습이었다. 들어와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넓었다. 침대, 소파, 테이블이 있었다. 한 대표가 소파에 앉았고 나도 그 옆에 앉았다. 와인 마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준 씨,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 대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두려워요. 아주 많이. 나는 직장에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복잡하고 위험하고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시도해보고 싶어요. 한 대표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약속해요. 우리 자신에게도 프로그램에도 회사에도 해가 되지 않도록 규칙과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요? 첫째, 회사에서는 우리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에요. 어떤 친밀함도 없이 철저히 프로페셔널하게. 나는 동의했다. 좋습니다. 둘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지원 그룹에게도요. 이건 오직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셋째,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면 멈추는 거예요. 솔직하게, 미련 없이 약속할게요. 한 대표가 미소 지었다. 그럼 시도해보죠. 그녀는 몸을 기울여 내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나는 그 입맞춤에 응했다. 따뜻함과 가까움, 그리고 모든 것이 옳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입을 맞추고 그 후에는 그냥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느껴본 거 정말 오랜만이야. 한 대표가 조용히 말했다. 살아있고 진짜인 것 같은 기분. 저도요.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 민준 씨,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내 인생을 바꾼 거야. 내가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어떡해요. 도움이 효과가 있다는 걸,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나는 이론적으로만 믿고 있었는데 당신이 실제로 증명해줬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도운 거네요. 응, 바로 그거야. 나는 자정에 그녀의 방을 나와 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한 대표에 대해, 이제 막 시작된 관계에 대해, 그리고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생각했다. 두려웠지만 좋았다. 워크숍이 끝나고 2주가 지났다. 우리는 그녀의 집이나 내 집, 혹은 도시 외곽의 카페에서 몰래 만났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대표이사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그녀를. 여리고 강하고 외로운 사람.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님, 그리고 16살에 집을 나와 일하고 공부하고 악착같이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 들려주었다. 나는 항상 혼자였어.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 그래서 강해져야 했고 차가워져야 했어.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차갑지 않아요. 왜? 내가 말했다. 당신은 친절하고 사람들을 돕잖아요. 한 대표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내 관심박이야. 나는 그녀를 이해했다. 나 역시 지옥을 겪었고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이해와 영혼의 교감이었다. 우리 둘 다 고통을 겪었고 살아남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다. 두려웠다. 사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집에서 내가 말했다. 서연 씨, 사랑해요. 그녀는 얼어붙어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정말, 네,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두려웠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네요. 한 대표가 내게 바싹 다가왔다. 나도 사랑해요. 아주 많이. 우리는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고 그 후에는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즐겼다. 민준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대표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관계 말이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잖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숨기지 말아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대표는 겁을 먹었다. 그건 위험해. 소문이 돌기 시작할 거고 사람들은 당신이 승진을 위해 나를 이용했다고, 내가 직위를 남용했다고 말할 거야. 말하라고 해요.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중요해. 회사를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스캔들이 터지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나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은 잔인하고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 대표는 잠시 침묵했다. 반년만 기다려줘.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당신이 승진해서 다른 매니저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면 그때 말하자. 그러면 좀 더 수월할 거야. 나는 동의했다. 좋아요. 반년 동안은 버틸 수 있어요. 한 대표가 내게 입을 맞췄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다. 아침에 그녀 곁에서 깨어나 잠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했다. 반년 전만 해도 나는 바닥에 있었다. 외롭고 돈도 희망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인생을 바꿔준 여자 곁에 누워 있었다. 기적, 행운, 운명,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감사했다. 6개월이 지났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4명의 참가자 모두 성공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빚은 청산되었고 삶은 안정되었다. 이지영 씨는 승진해서 회계팀 과장이 되었다. 아들은 행복했고 그녀는 평온했다. 강지훈 씨는 모든 빚을 갚고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으며 여자친구도 생겼다. 최경호 씨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재혼했으며 행복했다. 나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과장이 되었다. 월급은 2배로 올랐다. 삶은 안정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대표였다. 우리는 여전히 비밀리에 함께였다. 매일 저녁 그녀의 집이나 내 집에서 만났다. 이야기하고 웃고 미래를 계획했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숨기는 것에 지쳐 있었다. 두려움과 거짓 없이 공개적으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프로그램도 끝났어요. 이제 저는 엄밀히 말해 당신의 직속 부하도 아니고요. 이제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반응이 두려워. 사람들은 잔인하고 말이 많아질 거야. 말하라고 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게 된 것뿐이잖아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한 대표가 내 손을 잡았다. 좋아, 말하자. 하지만 제대로. 인사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나는 동의했다. 언제요? 다음 주에. 내가 준비할게. 당신도 준비해. 다음 주. 우리는 인사팀에 관계를 신고했다. 우리는 연인 관계에 있으며 이해관계의 충돌은 없음을 알립니다.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했다. 인사팀은 검토 후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음을 승인했다. 소식은 순식간에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동료들의 시선은 각양각색이었다.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으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 부장님이 내게 다가왔다. 박 과장, 사실이야? 당신하고 한 대표님하고? 네,
사실입니다. 김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용감하네. 대표하고 사귈 용기가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도 저를 사랑합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김 부장님은 미소 지었다. 존경스럽군. 행복하길 바라네. 모두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내가 승진을 위해 잠자리를 가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직위를 남용했다고 말했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한 대표는 경고했었다. 그녀는 꿋꿋하게 버티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우리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투명합니다.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인사팀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불만 접수는 없었다. 그저 가십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잦아들었다. 2달이 지나자 삶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고 함께 점심을 먹고 같은 차로 출퇴근했다. 동료들도 익숙해져 더 이상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원그룹은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었다. 우리는 모임을 가졌고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지영 씨가 웃었다. 우리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당신,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에서 빛이 났거든요. 강지훈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멋져요. 형, 대표님 정말 괜찮은 분이시잖아요. 최경호 씨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를 소중히 여겨요. 그런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한 대표는 지원 프로그램을 4명이 아닌 20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녀의 조력자가 되었다. 함께 참가자를 선발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룹을 이끌었다. 프로그램은 성장했고 사람들은 변했으며 성공 사례는 늘어났다. 회사는 주목했고 언론은 기사를 썼으며 다른 회사들이 우리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냉혹한 경영자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그리고 그녀 곁에 있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관계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우리는 그녀의 집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씨, 물어볼 게 있어? 한 대표가 말했다. 물어봐요. 행복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아주 많이요. 1년 전만 해도 나는 바닥에 있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당신 곁에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한 대표가 미소 지었다. 나도 행복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생 경력만 쌓으며 살아왔어. 그게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의미는 사람에게, 도움에게, 그리고 사랑에게 있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도 내 인생을 바꿨고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생각했다. 바닥에서 행복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한 대표가 나를 구했지만 나 역시 그녀를 외로움과 공허함, 무의미한 삶에서 구한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다. 다시 반년이 지났다. 한 대표는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나는 동의했다. 내 원룸을 정리하고 그녀의 집으로 이사했다. 함께하는 삶은 단순했다. 아침 식사, 저녁 식사, 대화, 계획.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사람들을 돕고 함께 살았다. 완벽했을까? 아니, 다툼도, 의견 차이도, 피로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하고 듣고 이해하며 극복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한 대표가 말했다. 민준 씨, 아이 갖고 싶어. 나는 놀랐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은요? 응, 예전에는 두려웠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함께라면 갖고 싶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럼 당신이 준비되면 시도해보자. 한 대표가 내게 기댔다. 곧, 아주 곧. 다시 1년이 지났다. 한 대표는 임신했다. 우리는 기뻐했다. 아기 방을 꾸미고 물건을 사고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는 봄에 태어났다. 딸이었다. 우리는 한나라고 이름 지었다. 나는 딸을 품에 안고 한 대표를 바라보며 인생이 하나의 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서 행복으로, 외로움에서 가족으로, 절망에서 사랑으로. 한 대표는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냈고 나 역시 근무 시간을 줄였다. 우리는 함께 딸을 키웠다. 지원 프로그램은 이지영 씨와 강지훈 씨의 관리 아래 계속 운영되었다. 우리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변했고 삶은 구해졌으며 성공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 한나가 잠든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준 씨, 그날 회식 때 화장실에서 있었던 밤 기억나? 한 대표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물론이죠.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잖아요. 한 대표가 내게 기댔다. 나도 그 생각했어? 만약 그때 내가 용기 내서 말을 걸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프로그램도, 당신도, 우리 한나도 없었겠지. 나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동의해주고, 믿어주고, 위험을 감수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약혼자의 쪽지와 빚,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절망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의미로 끝을 맺었다. 때때로 구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에게서, 회식 자리의 화장실에서, 거의 포기했을 때 찾아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다.